안녕하세요. 제12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의 차례 1입니다. 차례 2입니다. 차례 3입니다. 차례 4입니다. 의료인에게는 통상 의료행위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인은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규정과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전원 의무에 관한 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의료행위의 의무를 의료법을 중심으로 한 의무, 예컨대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필두로 하여 응급의료 의무, 요양방법 지도 의무 및 전원 의무와 같이 의료행위의 제공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소위 진료 거부 금지 의무 내지 진료 인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음으로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 이에 응할 진료 개시 의무와 이미 개시된 진료 또는 조산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 진료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편 의료법은 의료인은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료인의 응급 환자에 대한 최선의 처치 의무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를 넓은 의미에서의 응급의료 의무에 포함시켜 후술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개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하여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환자의 진료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공법상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의료인에게 진료 인수 내지 진료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을 뿐이고 환자 개인이 이 규정을 근거로 직접 의료인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 권리 내지 진료계약 체결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 공법상의 제재가 문제될 뿐이고 환자가 사실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의 공법상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공법상의 의무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규정한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진료 거부 금지 의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본래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양심에 맡겨져야 할 부분이지만 의료인의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건강권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라는 의료인의 사명을 근거로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국민의 건강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외에도 셋째,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법적 의무에서 윤리적 의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처벌 규정이 없어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훈시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명문으로 시정명령과 벌칙을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있어서는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단순히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견해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지는 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2016년 12월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침술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침사구사 적골사라는 의료유사업자에게는 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에는 의료유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준용 규정이 없는 안마사는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안마 시술을 거부한다 해도 진료 거부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료법은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준용 규정을 신설하면서 제15조에 관한 준용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인의 범위는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행위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의료인만을 의미합니다. 의료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는 의료인이라면 개업이든 고용이든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 등으로 휴업 중인 의료인, 대학, 연구소 등에서 기초의학, 병리학, 법의학, 기타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만 종사하는 의료인, 행정에 종사하는 의료인 등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실질적으로 진료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의료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하여는 후수라는 시설론에서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구는 진료 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한 제1의 요건이 됩니다. 진료 거부 금지의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환자 측의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진료 거부 금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내심의 불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전원된다는 것을 알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여기서 수술을 받게 하지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고 말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는 발언은 이미 결정된 이송 방침에 따르면서 내심의 불만스러움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송을 거부하면서 수술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 의료인 측에서 환자 운반용 침대를 가지고 환자가 타고 있는 택시 옆으로 가서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려던 차에 환자 측에서 환자를 택시에서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다면 그 당시로 보아서는 환자 측의 진료 요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의료인 측이 위 환자 측이 보험 치료가 되는 병원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관해 대답을 하자 더 이상 보험 치료가 아닌 일반 환자로라도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병원으로 갔다면 의료인 측의 행위를 진료 거부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료 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한 제2의 요건은 진료의 거부입니다. 진료의 거부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단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권유하는 행위만으로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또 진료 거부 금지 의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음으로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 이에 응할 진료 개시 의무와 이미 개시된 진료 또는 조산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 진료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미 진료 또는 조산을 개시하여 진료 또는 조산 중인 경우에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 진료 의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 또는 조산을 중단하게 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진료 거부 금지의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진료인 수거부의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의료인 측에게는 환자 측의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의 합리적인 한계는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로서 2020년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의사가 부재 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둘째,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셋째,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 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넷째, 의사가 타 전문 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섯째,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시행한 치료, 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여섯째,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일곱째,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여덟째,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및 아홉째, 더 이상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해석건대 어떠한 경우이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환자 측의 절박한 사정과 의료인 측의 직업상의 사정과 개인적인 사정의 희생의 문제로 귀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진료를 거절하는 것이 진실로 정당한가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지역의 의료 현황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질병 피로 명정의 경우에는 의료인의 신체적 상태와 환자의 병세 정도 및 주변 여건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환자 측의 사정에 따라 의료인 측의 가벼운 정도의 그것은 정당한 사유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전문 과목에 따라서 진료를 행하는 것이 통례이고 또한 전문의의 진료 과목도 더욱 세분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응급의료 체계도 정비되어 있는 만큼 그러한 전제하에서 전문의의 환자에 대하여는 전문 과목이 개설된 의료시설로 유도하는 것이 상호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능력 이상의 환자를 인수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위험의 인수로 인한 인수과실이 문제될 수 있고 나아가
전원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 과실이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 과목, 인적 물적 설비의 정도 등 의료인 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특히 긴급성의 유무 등 환자 측의 사정 및 기타 부근의 전문의료시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외의 환자에 대하여도 응급처치를 하거나 전문시설로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진료를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진료 과목이 아니라는 의료인의 설명에 대하여 환자가 양해를 하면 정당한 이유로 될 수 있겠으나 환자가 계속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급처치, 기타 가능한 범위의 진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진일이나 진료시간 외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휴일 및 야간 진료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 의료시설 또는 당번 의사 등으로 하여금 수진하도록 하는 것은 진료 거부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의 증상이 위급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상황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응급의료법은 2024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야간 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환자의 언행으로 인해 불안감이 조성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자 또는 제3자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동행 등 의료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는 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법은 이에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직무의 성질상 감염병 환자로부터의 감염 우려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신념에 따른 거부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거부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법한 의료행위, 예컨대 위법한 낙태수술이나 위법한 장기이식수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의 성질상 진료비의 미지급은 일반적으로 진료 거부 금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권리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의료업도 일종의 영업이기 때문에 병원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료인 수의무를 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해석건대 응급 환자가 아니고 진료비의 지불 능력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환자의 진료 거부 등으로 인한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권유, 환자의 과량 음주 등으로 인한 진료의 곤란, 입원 시설의 부족, 감염 병환자의 격리 병실이 없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경우, 수술 승낙서의 제출 거부, 의료인의 지시에 대한 불응, 보다 위급한 다른 환자의 진료 등도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친지의 결혼식 또는 장례식 등 전적으로 의료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형사처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대한 위반 행위는 또한 면허 정지 사유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할 수 있어 행정상의 제재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최선의 처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의무, 응급의료 거부 금지 의무 또는 응급의료 기피 금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넓은 의미의 응급의료 의무는 첫째, 의료인에 대한 최선의 처치 의무와 둘째,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좁은 의미의 응급의료 의무, 응급의료 거부 금지 의무 또는 응급의료 기피 금지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좁은 의미의 응급의료 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즉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그 긴급성으로 인하여 통상의 의료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특성과 특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의 상황은 평상시의 상황이 아니라 비상시의 상황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즉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최선의 처치 의무는 넓은 의미에서 응급의료 의무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최선의 처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에게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종사자에게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인에게는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여 전원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고,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도록 하여 전원 의무에 대한 일종의 특칙으로서 소위 의무기록 자동 송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응급의료에 있어서의 주의 의무의 수준에 관한 판단 기준에 있습니다. 해석건대 응급의료 시의 주의 의무 수준은 통상적인 의료행위 시의 주의 의무 수준과는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료 행위를 할 때에 신중한 주의 의무를 요구하거나 그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소극적, 방어적 의료 행위만을 조장하게 할 수 있고 응급의료에서 소극적, 방어적 의료 행위만 하게 되면 결국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 행위를 못하도록 해 환자를 사망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의 시점을 지체하거나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부정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있어서도 설명 후 동의의 원칙은 그대로 타당하다고 해야 합니다. 문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에 있어서 설명 후 동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소위 설명과 동의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행할 수 있습니다. 소위 법정 대리인의 동행 시 법정 대리인에 대한 설명과 그의 동의 취득,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동행한 사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면제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응급의료 종사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 환자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 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동의 면제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일반인에게도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응급환자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응급의료협조 의무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훈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신체에 관하여 서로 돕는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고 그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의무의 위반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의료에 있어서는 주로 이송 비용을 포함한 의료 비용이 문제됩니다. 응급의료법은 진료비가 없는 응급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의 지불을 보장함으로써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내지 회피를 방지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즉 미수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 환자의 일촌의 직계혈종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 비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습니다.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형사법상 과실은 통상 과실, 중과실과 업무상 과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은 경과실에 대한 책임 감면을 업무자의 그것과 일반인의 그것에 대하여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분류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과실이 경과실과 중과실로 분류되듯이 업무상 과실도 경업무상 과실과 중업무상 과실로 분류하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류 방법만이 업무자의 경과실에 대한 책임 감면 규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응급의료법은 업무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있어서도 형사책임의 감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의 응급의료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응급처치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 형사책임의 감면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방어적 의료를 탈피하여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위 살릴 수 있는 환자는 반드시 살린다라는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강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및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 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강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의 선의의 응급의료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응급의료를 말합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반인에 의한 인명구조활동과 업무자의 업무 외의 인명구조활동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응급의료의 제공으로 인한 악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면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각한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강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조 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의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자 또는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아닌 자가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둘째, 응급의료 종사자 또는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에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니거나 또는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아닌 자가 행한 응급처치,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또는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이를 응급의료 의무, 응급의료 거부 금지 의무 또는 응급의료 회피 금지 의무라고 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인수할 보증인적 지위를 부담하는 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한정됩니다. 일종의 진정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라 함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응급의료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는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응급의료 의무가 발생하려면 응급의료 상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응급의료 상황은 응급의료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 중이라 함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개시하여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 처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업무 착수 직전의 준비행위와 대기행위는 물론 업무가 종료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휴식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근하는 의사에게는 노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요청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청이 없더라도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도 응급의료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순찰 내지 회진 시 발견한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의무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는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있어서의 그것과 개념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나 그것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문 과목 외, 진료 시간 외, 입원 시설의 부족, 진료비 지급 불능 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태만 넘기면 일반 환자로 될 응급의료의 특성상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고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응급의료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있어서도 단순히 계약 논리에 의한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에서 최고의 법익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 타당하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응급 환자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 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 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등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응급 의료의 거부 내지 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응급 의료 의무도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한계가 지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설득을 한 후에도 환자가 진지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응급 환자의 경우에도 환자의 진지한 거부 의사는 응급 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 종사자는 수혈을 제외한 나머지 차선의 조치는 모두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나 친권자인 부모가 반대할 경우에는 의료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응급의료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위반한 자에 비하여 더욱 가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 의무의 반제와 응급조치 의무의 반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인 응급조치의 반제로 처벌됩니다. 또 행정처분으로서 응급의료 의무에 위반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미 경과실에 대한 책임 감면에서 전술한 바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2020년 12월 개정을 통하여 소위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응급의료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 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 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하여 요양 방법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 예시함으로써 요양 방법의 외연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 방법 지도 의무는 요양 방법의 지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건강관리 지도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상 현장이 훌륭한 건강교실인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인은 스포츠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관한 부분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양방법 지도 의무에 있어서는 수술, 투약 등의 처치가 의료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반면 치료 효과의 유지, 증진 내지 치료 기회의 설정 등을 위해서는 환자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료인 측에게는 주의사항의 적절한 지시 여부와 환자 측에게는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요양의 태도가 각각 문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의료행위가 유효한 치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환자 측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은 환자 측의 적절한 협력을 이끌어내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문가인 의료인으로 하여금 요양 방법 등에 대한 지도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조의 입법 취지는 의료인이 일정한 진료 행위에 의하여 알게 되거나 초래하게 된 현재 또는 장래의 환자의 증상 내지 질병에 대하여 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요양 방법을 환자 측에게 설명하도록 함에 의하여 환자 측의 자각, 절제,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위의 증상 내지 질병의 완화, 예방, 치료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환자 스스로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본조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본조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지만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훈시 규정 내지 윤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자주적 준수를 기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는 공법상의 의무로서 의료인에게는 병상에 대한 진료뿐만이 아니라 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도 보건교육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양방법 지도 의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의 하나로서 논의되고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후수라는 바와 같이 설명 의무를 진료를 위한 설명 의무와 동의를 위한 설명 의무로 나눌 때 요양방법 지도 의무는 이른바 진료를 위한 설명 의무에 해당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과적 만성적 질환 중에는 알코올 섭취 제한, 식사 제한 또는 일상생활상의 여행 제한 등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양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자 자신의 노력에 맡겨진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요양지도상의 설명은 치료행위 그 자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양지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설명은 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진료행위를 위한 설명의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 요양방법 지도 의무를 진료를 위한 설명 의무로 이해하는 한 이는 시술이나 수술과는 달리 소위 말로 하는 치료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는 요양방법 등의 지도는 환자에 대한 병태 파악 및 치료 효과의 확보에 중점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최초의 진료를 행한 때로부터 진료가 끝날 때까지 문제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러나 요양방법 등의 지도는 환자의 통원 또는 퇴원 후 귀가하였을 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환자는 완치 시가 아니라 치료 완료 시점에서 퇴원을 하게 되고, 간호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재택 환자나 정신장애자의 재택요법 등 의료인의 지도 책임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지도하여야 할 사항에는 내용적으로 첫째, 치료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자가 취하여야 할 태도에 관한 것과 둘째, 치유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할 행위에 관한 것의 이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에 속하는 사항으로서는 안정의 유지에 대한 지시, 적당한 운동의 지시, 병상의 변화가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진 지시, 투약상의 지시 등을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후자에 속하는 사항으로서는 외출이나 입욕의 금지, 금식, 금연의 지시 등이 열거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양 방법에 대한 지도는 침습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요양 방법의 지도로서 어떠한 내용을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하여야 하는가는 상당 부분 의료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 변화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 방법 등 지도에 있어서는 특히 감염병 환자의 관리 지도, 복약 지도 및 긴급 사태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주의 지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진단한 환자의 증상과 상당한 관련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지도 설명하면 족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지도 설명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발생이 예견되는 질환과 이러한 질환에 대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예방, 치료,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 설명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설명의 내용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양지도의 내용이 부적절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요양방법 지도 설명 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 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을 구성하므로 지도 설명 의무 위반은 진료 과실로서 그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전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요양 방법에 대한 지시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상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설명은 경우에 따라 오히려 환자 측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나친 설명이나 부족한 설명은 충분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요양지도는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한 용어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의료진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전문 용어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권위적, 기만적 태도는 신뢰 형성을 저해하고 요양방법의 지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양방법의 지도는 상투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숙지 여부에 대한 것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퇴원 시에는 환자의 병태와 주의점이 입원 중에 명확해졌기 때문에 초진 시와는 달리 일반적 주의 의무로는 족하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원 시의 병태 파악에 근거하여 주의를 요하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의 예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에게 재수진의 시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요양방법 지도 의무에 관한 판례의 구체적 내용이 다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의 요양방법 지도에 대하여는 환자의 복종 의무도 요구되기 때문에 환자 측의 협력 의무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지시나 지도는 적합하지만 치료가 장기화되는 등 적정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게 하는 환자의 요양 태도는 의료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게 하거나 과실상계를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지도에 복종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수술 후 얼마 동안 등산이나 심한 운동을 삼가할 것을 의사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퇴원과 동시에 등산을 심하게 하거나 운동장으로 즉시가 격렬하게 축구를 하다가 심장파열로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환자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요양 방법에 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인 측의 요양 방법의 지도 내용에 있어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료인 측이 환자 측보다는 입장과 지식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책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양 방법 지도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료법은 일상의 진료에서 환자에 대한 요양 방법 등 필요한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연한 사리를 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 방법 등에 관한 지시, 지도 또는 설명, 이른바 진료를 위한 설명은 의료행위의 내용을 이룹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반은 의료과실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요양방법 지도 의무의 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공법상의 의무인 요양방법 지도 의무가 사법상의 의무인 민사법상의 주의 의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 요양방법 지도 의무 위반도 의료인에 대한 과실 판단의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요양방법에 대한 지도 설명 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므로 지도 설명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인의 요양 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의료인의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형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문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환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자기 의무에 대한 위반이 인정되는 한 형사법상의 책임 추급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사에게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 수준에 적합한 의료행위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질병이 자신의 전문 과목 외이거나 자신의 진료 설비로는 효과적인 질병 개선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원 조치 또는 전원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는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전의 의무 또는 전원 의무라고 합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응급 환자에 대한 전의 의무 내지 전원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 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다고 하여 입원 환자에 대한 전원 의무에 관하여서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2019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원 환자에 대하여 강제로 전원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서울 시내 소재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같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중에서 2명의 신생아가 전원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신생아실에서 16시간 동안 방치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료행위 시에서와 같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이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전원 의무는 현행법상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 환자에 대한 전원 의무, 응급 환자에 대한 전원 의무 및 입원 환자에 대한 전원 의무가 그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흔히 말하는 전원 권고 의무와 전원 조치 의무는 각각 일반 환자에 대한 전원 의무와 응급 환자에 대한 전원 의무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원에 관한 주의 의무는 그 내용상
환자에게 전원을 권고하고 환자가 전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로서 전원 권고 의무와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할 의무로서 전원 조치 의무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당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가능하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수진이 환자에게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원을 권유하고 환자에게 전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경우로서 설명 의무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전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원에 대한 설명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전문 과목 외를 이유로 또는 시설 인원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의료 수준에 따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고 만약 신속하게 환자를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는다면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로서 의료행위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후자는 치료상 필요한 전원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전원 의무를 설명 의무의 하나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후수라는 바와 같이 설명 의무를 진료를 위한 설명 의무와 동의를 위한 설명 의무로 나누는 2분설과는 달리 3분설은 2분설에 전원 권고 의무를 추가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 권고 의무를 결과 회피를 위한 의무로서 진료를 위한 설명 의무에 포함시키든 아니면 환자의 선택을 위한 의무로서 동의를 위한 설명 의무에 포함시키든 어느 경우에나 이분설을 취하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도 후수라는 바와 같습니다. 전원 의무의 발생 요건은 전원 의무의 유형에 따라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환자에 대한 전원 의무는 당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당할 수는 있지만 환자를 위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환자에 대한 전원 의무는 전원을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소위 전원 권고 의무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전자는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진료를 위한 전원 의무에 속하지만 후자는 감당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동의를 위한 전원 의무의 속성을 가진다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전원 의무의 요건으로서는 다음의 사항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적 물적 요건의 미비입니다. 환자의 질환이 자신의 전문외라든가 자신의 임상 경험 또는 의료 설비에 의하여 당해 환자의 질병 개선이 곤란할 것을 요합니다. 둘째, 환자의 상태는 이송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는 이미 위험 상태를 벗어나고 있거나 실기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전원 가능한 지역 내에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질환에 비추어 지리적으로 이송이 가능한 지역 내에 환경적으로 적절한 의료인과 의료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전원에 의하여 환자의 질병에 대한 개선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전원에 의하여 중대한 결과 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응급 환자에 대한 전원 의무는 그 요건 상호 간의 비교 역량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의 첫 번째의 요건, 즉 환자의 질병이 의사의 전문 외일 경우에는 전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세 번째의 요건, 즉 이송 가능한 지역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네 번째의 요건, 즉 이송하지 않아도 환자의 병상 개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반대로 세 번째의 요건, 즉 이송 가능한 지역에 적절한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이 존재하고 네 번째의 요건, 즉 이송으로 환자의 병상의 개선이 가능하다면 전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응급 환자의 전원 조치 의무에 관한 다수의 판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 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에 대한 전원 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에 의한 전원 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 결정이 아닌 타인 결정에 의한 강제 의료로서 일종의 강제 전원 의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 전원 의무의 주체는 의료기관의 장이고 대상은 입원 환자입니다. 강제 전원 의무의 요건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 사고의 발생 등 입원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 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강제 전원 의무는 승낙 또는 동의가 아니라 승인을 요하고 승인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전원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그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원 방법은 일반 환자의 경우와 응급 환자의 경우 및 입원 환자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 환자의 전원 방법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전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적절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권고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일반 환자의 전원 방법에 관한 다수의 판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전원 방법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응급의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 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 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응급 환자에 대한 전원 방법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하고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와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한편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은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 치료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전원에 있어서는 단순한 전원 권고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의료진이 직접 전원할 병원에 연락을 하여 전원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구급차에 동승하여 이송해줄 의무까지 존재한다고 해야 합니다. 결국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의무는 전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는 응급환자의 전원 방법에 관한 다수의 판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전원 방법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 사고의 발생 등 입원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 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진시 전문 과목 외가 명백한 경우 곧바로 전원 조치 내지 전원 권고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경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진료 거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의사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의료행위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전문 과목 외의 경우에도 진료 거부와 동시에 곧바로 취하여지는 전원 조치나 전원 권고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환자에 대하여 문진 등을 행하고 전원 의무의 요건 상호간을 형량한 다음 전원 조치나 전원 권고를 해야 하고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응급 처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원 의무는 환자의 상태와 전원 요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원의 시기를 놓치면 전원 의무에 대한 위반이 됩니다. 교재에는 전원 의무의 시기에 관한 다수의 판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원 의무에 있어서 주의 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원은 주로 전문 과목 외의 경우가 문제되기 때문에 표준적 임상의의 주의 의무가 기준으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 회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전문의로서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전원 권고의 설명에 있어서도 그 기준은 당시의 의료 수준에 상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의료 수준을 넘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1층 존중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 수준으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진료 방법에 대하여도 전원하여 당해 진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원 의무 또는 전의 의무의 위반에 대한 명문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의 의무 내지 전원 의무에 대한 위반은 주의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전원에 의한 질병 개선의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예외적으로 의사의 전원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원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과실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전원 권고에 따르지 않고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계속 수진을 의뢰하거나 지시된 의료기관이 아닌 제3의 의료기관에서 수진할 자유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도 신생아가 조사나 쌍태아, 저체중아라 하더라도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출생 직후부터 보육기 등에 의한 적절하고 집중적인 소생, 보육을 받았더라면 생존할 가능성이 50% 정도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의사가 신생아의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속단하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지 소생술을 시행하거나 미숙아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아과로의 정과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그 신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